안녕하십니까. 역사지향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저는 이런 가정으로 이번 동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북한을 사람으로 바꾸어서 의인화해서 가정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겉으로 보기에는 몹시 가난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 좋은 곳에 꽤 괜찮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죽을 수도 있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언장에다 남한에게는 유산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주로 중국에게 유산을 넘기겠다고 이제 적으려고 합니다. 이 남한 측에서 우리는 피를 나는 형제이고 재산 자체도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공동재산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북한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너희는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 많은 모욕감을 줬다. 실제로는 크게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맨날 퍼주기를 했다는 둥 우리를 거지 취급했다. 그런 너희에게 유산을 줄 바에야 어려울 때마다 그나마 우리를 가장 많이 도와준 중국에게 신세를 갚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가정입니다. 그렇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이 조만간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첫째는 소위 최고 존엄의 유고 가능성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김정은은 초고도 비만입니다. 170cm 될까 말까한 키에 몸무게는 살을 많이 빼도 100kg, 아주 뚱뚱할 때는 140kg까지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고도 비만인 것은 확실하고 초초고도 비만으로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루 앞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심장질환은 특히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 건강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에게 갑작스런 유고가 생긴다면 크게 한번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1994년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김정일의 나이는 53세였습니다.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왕조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일도 비교적 갑자기 죽었습니다. 2008년에 뇌졸중을 앓아서 급격하게 수척해지긴 했습니다만 발병 3년 만에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여간 김정일이 2011년 70세의 나이로 죽자 1984년생인 김정은이 그때 27살의 나이로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불안정해 보였고 정변 등도 예상했습니다만 3대 세습은 무난하게 이어졌고 그 후로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이 갑자기 신변에 큰 이상이 생기면 이번에도 별탈 없이 4대 세습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새로 권력을 잡을 세력이 누가 될지도 점치기 어렵습니다. 김정은의 부인인 이설주 쪽이 자녀들을 앞세워 실권을 잡을 것이냐,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긴 있는 것이냐, 또 여동생인 김여정 쪽이 백두혈통이란 점을 내세워서 정권을 차지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혼란의 와중에 쿠데타에 의한 군부의 득세를 점치는 전망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망하는 왕조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 어린 후계자가 연속 승계한다는 것도 그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의 한나라와 명나라가 그랬고 고려 왕조의 마지막 때도 그랬습니다. 북한도 점점 나이 어린 후계자, 또 후계자 수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정권이 이양된다면 뭔가 때가 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의 갑작스런 유고를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급증입니다. 이딴 자연재해. 요즘은 생각지도 못했던 자연현상이 너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눈이 내리고
바다 생물들이 갑자기 떼죽음을 당하고 또 호주 대륙 전체가 몇 개월씩 화재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뭐 언제 어디에서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나라, 또 정치가 안정된 나라, 부자 나라는 갑작스런 자연재해가 생겨도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몇 년은 먹고 삽니다.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닙니다. 북한이 대형 재해를 이겨내려면 북한의 자산은 거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팔아야 됩니다. 뭐 히토류나 코발트, 망간 등의 탄광 개발권을 중국에게 넘긴다. 청진, 나진 등의 동해안 그 항구 도시를 러시아에게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으로 100년간 빌려준다, 조차한다 등등의 방법으로 급한 돈을 빌릴 공산이 큽니다. 과거 19세기 말에 청나라와 조선이 그랬고 지금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재해, 몇 년째 가뭄과 홍수, 그로 인한 기아가 반복되는 등 2중, 3중의 재해가 겹칠 경우에는 기반이 취약한 왕조와 정권은 멸망합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산림 훼손이 심한 나라 가운데 한 곳입니다. 산에 나무가 없어서 산불도 나지 않는다는 나라입니다. 산불이 나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민둥산은 홍수, 가뭄,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와 직결됩니다. 피해도 훨씬 큽니다. 민둥산일 경우. 그 북한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변화도 통일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여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북한의 붕괴 등 급작스러운 변화를 대비하는 그 로드맵, 청사진이 과연 우리에게, 대한민국에게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북한 유사시에 대한 대한민국의 로드맵. 통일이 눈앞에 닥친 급박한 상황이 생겼는데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중국군이 진주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방침을 통보받지 못했다. 혹은 일본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태도로 미적거리는 사태가 생긴다면 정말 끔찍합니다. 준비 안 된 통일은 재앙이란 말이 많지만 정부가 아무런 통일 정책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도 더 큰 재앙입니다. 통일이 다가왔는데도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한민족의 천년대계, 미래 대계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부는 분명한 통일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수시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과는 어떻게든 대화 창구를 열어둬야 된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서로 자주 왕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핵으로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결론만 말씀드리면 북한이 핵을 쏘든 뭘 하든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물량전쟁입니다. 경제의 규모가 수십 배 차이가 나버리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금수강산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또 당장에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문제, 인구 감소, 저출산, 내수시장의 한계로 인한 과열 경쟁, 지나친 이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피로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위한 노력을 더 미룰 수는 없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볼 수 있는 일은 뭐든 해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면 이런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너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고 있느냐?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말을 하지 않느냐? 입을 다물고 있느냐? 그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를 한국이 주도하고 먼저 서명해야 한다고 촉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힐책성, 비난성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산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북한과 대화를 하자는 사람들은 그 북한과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보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더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 인권은 최악입니다. 국가전복이나 반역, 중살인은 물론이고 마약은 재배, 제조, 밀수, 거래 그 모든 것을 사형으로 처한다고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남한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몰래 시청하는 것도 사형에 처한다는 포고문도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좀 줄었지만 과거에는 공개 처형도 많이 했습니다.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군부대를 가장한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의 곳곳에 있습니다. 요덕에도 있고 청진, 명간, 개천 등등 여러 곳의 수용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유엔 인권 결의에 서명해서 북한을 더 궁지로 몰기보다 어떻게든 그들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되겠다. 중국에게 북한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 그런 현실적 이유 때문에 그 인권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유엔의 인권 선언은 크게 효용성은 없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뿐입니다. 그것에 서명하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많이 개선된다. 또 정치범 수용소가 사라지고 공개 처형이 줄어든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서명을 촉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별다른 실용성도 없는 선언적 의미의 성명서에 서명함으로써 북한에게 회담 거부의 빌미만 준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개인이든 국가든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은 참 대하기 어렵습니다.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삐치고 토라져서 대화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꼭 말 듣지 않는 사춘기 자녀들 같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종북주의자들은 왜 매사에 북한에 굽신대느냐, 북한에 죄 지은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사춘기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대신하겠습니다. 부모가 지은 죄가 있어서 사춘기 자녀들에게 굽신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치밀어 오르는 성질대로 하자면 굶어 죽든 말든 내버려 두고 싶지만은 그래도 내 새끼니까 달래고 구슬르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안으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굶고 있는 꼴을 계속 봐야 됩니다. 할 수 없어서 비위를 맞추는 것입니다. 북한과 대화를 하자는 사람들의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을 다루는 것도 성질대로 하자면 간단합니다. 금강산 관광객 한 명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당하면 금강산 관광의 문을 닫아버리고 또 천안함 피격 사건 같은 것이 생기면 개성공단을 폐쇄해버리는 그런 식의 대처는 참 하기 쉽습니다. 쏙썩이는 사춘기 자녀한테 너는 오늘부터 내 새끼가 아니야 라며 절연선언을 하듯이 북한에 대해서 너는 오래전부터 형제도 아니고 동포도 아니었어. 문제덩어리야. 사고뭉치야. 유산을 중국에 주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 이렇게 절연선언을 해버리면 과연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부는 국정 운영의 지도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통일이라는 중차대한 역사적 의무를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그 분당국가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면 그런 식의 그 일희일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식의 유화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국민의 죽음과 우리 군이 공격을 당한 상황에는 응분의 조치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응은 대응이고 통일은 통일입니다. 어떠한 대응도 통일이라는 큰 틀을 생각하면서 해야 했습니다. 희생자가 네 가족이어도 그런 말을 하겠느냐 하는 질문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단 상황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은 수백 배, 수천 배 많았습니다. 꼭 전쟁이 아니어도 훈련 받던 중에 사고로 죽는 등등 군대 생활을 하다가 죽은 청년들도 수없이 많고, 앞으로 죽을 젊은이들의 숫자 또한 추측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저런 것을 모두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입장이고 사명입니다. 하루아침에 금강산 관광의 문을 닫아버리고 개성공단을 폐쇄해버리는 것은 그렇게 무 자르듯이 통일의 싹을 잘라버린 것은 생각할수록 너무 아쉽습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이나 천안함 피격도 어쩌면 북한 정권 핵심부의 생각과는 아주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남북한 간의 긴장이 조성돼야 자신들의 권력과 존재감도 높아지는 북한 군부 강경파들의 작전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측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총풍, 북풍, 휴전선에서 총을 쏴달라 이런 요구를 북한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저러한 고려 없이 당장 벌어진 눈앞의 사태에 너무 즉각적인 대응을 해버린 것은 정말 통일의 관점에서 보면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이야기가 나온 김에 꼭 언급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앞으로 언제 어떻게 통일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한때나마 통일 분위기 조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저는 이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주영 회장.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소떼 방북이라는 엄청난 이벤트를 기획해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결국 그걸로 인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북한과 대화하자, 통일 분위기를 만들자라는 사람이 빨갱이이고 종북주사파라면 정 회장이야말로 원조 종북주사파이고 빨갱이였습니다. 1992년에 정주영 회장이 제14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때는 민주화가 발등의 불이었고 또 재벌이 정치 권력까지 넘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만약 정주영 회장의 후계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정 회장처럼 실용정신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 등장해서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과 교류의 물꼬를 튼다면 최소한 공감할 수 있는 통일과 미래 청사진을 보여준다면 저는 그 사람의 과거나 소속 정당 따위를 묻지 않고 그를 지지하겠습니다. 소떼를 몰고 가든 양떼를 몰고 가든 하여간 더 많은 사람이 뻔질나게 판문점을 지나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사람이 다녀야 길도 생기고 통일의 방법도 생깁니다. 하여간 북한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북한이 살림이 궁색하다고 중국의 히토류와 아연, 망강 강산을 팔고 러시아의 부동항을 빌려주면 통일이 된 후에도 아주 난감한 상황이 생깁니다. 국제법상 유효한 계약이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버티기, 알박기를 시도할 것입니다.
뭐 북한을 도우기는 해야 되지만 절대로 현금화나 무기화할 수 있는 물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북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빵, 분유 등은 줘야 되고 그 아이들이 체력 단련할 수 있는 자전거, 축구공 같은 것도 줘야 됩니다. 또 민둥산을 막기 위한 묘목도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줘야 됩니다. 하여간 생필품이나 의약품 등은 가능하면 많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준다는 명목으로 자꾸 북한을 넘나들면서 주민들과 접촉해야 됩니다. 그 탁구의 현정화 이분희가 그러했듯이 또 1991년 포르투갈에서 열렸던 유스 월드컵 그 청소년 축구 때의 남북 단일팀처럼 국제대회에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하여간 여담입니다만 우리는 단일팀으로 나갔을 때는 항상 성적이 좋았다 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렇게 자꾸 접촉하고 왕래하는 것이 통일의 길을 앞당기고 통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식의 통일 비용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전쟁보다는 훨씬 싸게 먹힙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나중을 위해 미리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부쩍 다가와 있고 통일도 눈앞에 일이 될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외교도 실용적으로 해야 합니다. 특정한 나라를 아예 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원수를 맺고 척을 지면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쌍지팡이를 짚고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반대쪽의 어느 나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를 챙겨주겠지, 늘 우리 편에 서주겠지 하고 믿는 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외교의 세계에서는 내 나라가 아니면 전부 남의 나라입니다. 각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총성 없는 전쟁을 하는 곳이 외교 무대입니다. 그 점을 정부는, 대통령은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전제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통일이 아무리 절실해도 무력 통일은 안 됩니다. 전쟁은 후유증이 너무 크고 깁니다. 유가족은 대를 이어가면서 정오를 키웁니다.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선제 타격이니 하는 따위의 단어는 아예 금기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만약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판이 굴러갑니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 땅을 재래식 무기의 재고 처리장, 신무기의 시험장으로 사용할 공산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땅은 몇 년간, 몇십 년간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곳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 역사에서는 특별히 영토를 많이 넓힌 군주 또는 자국민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한 임금을 대왕이라고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론의 여지가 없이 대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광개토 대왕과 세종대왕 뿐입니다. 저는 통일을 이룬 지도자도 그 반열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도 2배 이상 넓히는 셈이 되고 산업정부화 시대에 걸맞는 그 세계적인 문화제국의 바탕을 만들고 우리 민족의 천년 미래를 위한 주춧돌, 디딤돌을 놓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저는 한민족을 통일시대로 이끄는 지도자를 갈망하고 지지합니다.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통일대왕, 실용주의 지도자의 출현을 고대합니다. 이념적인 문제는 조선시대 때부터 싸울 만큼 싸웠고 지칠 만큼 지쳤습니다. 광개토 대왕과 세종대왕의 뒤를 이을 통일대왕, 그분이 누가 될지 몹시 궁금합니다. 단답형 대답을 몇 개 하겠습니다. 그 빨갱이와 주사파의 정의가 도대체 뭐냐 하고 물었던 저의 질문에 이렇게 되물어보는 분이 있었습니다. 너는, 씨알의 꿈은 친일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면서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유한 모습을 보인다. 네가 빨갱이의 정의를 잘 모르겠다면 나는 친일파의 정의를 잘 모르겠다. 해방된 지 70년도 넘은 시점에서 도대체 누구를 친일파라고 하느냐,
친일파의 정의는 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른 동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아직도 도대체 누구를 빨갱이라고 하는지, 어떤 사람이 종북주사파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적 의미, 요즘의 친일파에 대한 정의는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일본에 의한 위안부와 징용의 강제 동원은 없었다. 그것은 계약에 의한 자발적인 행위였다고 하는 사람은 친일파입니다. 둘째,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서 한반도가 발전했다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설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친일파입니다. 셋째, 일본 우월론을 내세우면서 한국이 일본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매사 우리는 별 볼 일 없다고 한민족에 대한 자기 비하를 일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친일파입니다. 그리고 넷째, 친미가 아니면 친중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빨갱이라면서 매사를 이분법적으로 재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친일파일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다섯째, 최근에는 신종 친일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윤봉길 의사 등은 어쨌든 직접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다. 그래서 그들은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억지를 써서라도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활동 공간을 넓히고 기득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친일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써왔던 수법입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됐을 때 조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일본이 빼앗아 갈 것도 없었다라는 댓글을 단 사람도 있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한반도 북쪽에는 지하자원이 많았습니다. 또 호남, 평야 등 남한의 곡창지대에는 쌀도 많이 생산됐습니다. 일본은 그것들을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는 제사상에 올릴 쌀도 구하기 어려웠고 그날 결혼식을 치룬 신랑 신부에게조차 쌀밥 한 끼 먹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장면은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에도 자세히 나옵니다. 일제는 토지와 자원만 수탈한 것이 아닙니다. 그 토지, 노동, 자본을 생산의 3요소라고 하는데 일제는 노동도 심하게 착취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이제 만성적인 폭력 등으로 길들인 후에 가스라이팅을 한 후에 평생 노예 노동을 시키는 것, 그런 것은 요즘도 시사 프로그램에 가끔씩 나옵니다. 한 사람만 임금을 주지 않고 평생 노예로 부려먹어도 그로 인한 생산이 적지 않습니다. 일제는 수많은 조선인을 강제노역으로 동원해서 비행장의 활주로를 닦게 하고 탄광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게 했습니다. 그것은 노동 착취이고 생명 착취였습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고 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태평양의 사이판이라는 아득히 멀리 있는 섬에 어떻게 해서 한국인 위령탑이 세워지게 됐는지 그 사연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의 이 시작은 또 원인은 노무현과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이다. 그들의 종북적인 태도가 이념 갈등을 극대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몇 분 있었습니다. 요컨대 이제 진보 진영 출신 대통령들의 종북적인 태도가 우리 사회 이념 갈등의 원인이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수사 대상에 오르는 사람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입니다. 소위 범행 동기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노무현과 문재인, 나아가서 김대중은 종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대통령에 당선됐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 때까지 연금도 나오고 비서도 제공받는 등등 온갖 혜택을 다 누립니다. 그런데 빨갱이라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
굳이 김정일이나 김정은의 밑으로 들어가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고 존엄이 제일 윗자리는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주체 사상에 현혹돼서 그런 굴종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것은 범행 동기라는 측면에서 너무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이 북한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랫말을 현실화시켜 보자는 좋은 뜻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나 더 첨가하자면 만약 그 위에 열거한 3명의 대통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계속 보수 진영의 대통령만 나왔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경유착 등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제동장치도 없이 마치 일본 자민당처럼 해먹는 사람, 해먹는 집안이 계속 집권해서 나라가 전혀 발전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번갈아가면서 집권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스럽고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나라를 민주화 선진국이라고 부릅니다. 통일을 이제 구호가 아닌 합리적, 이성적 태도로 접근하자. 통일에 대한 논문도 좀 쓰고 좀 더 깊이 연구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그 박영사에서 2018년에 출간했고 그 후에 여러 차례 개정판이 나온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이라는 책입니다. 통일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교 교재로 쓰기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저자들도 전부 현직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긴 합니다만 통일교육 입문용으로는 이 정도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은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상에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원래 말씀드리겠다고 약속드렸던 것들, 첫째, 조선일보는 왜 더 이상 통일은 미래다 같은 좋은 기사를 쓰지 않는가 하는 것과, 둘째, 한반도 통일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셋째, 우리와 자주 비교되는 동서독의 분단과 통일 과정, 넷째,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벤치마킹해야 될 북유럽의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 4가지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